정치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우석대 객원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화면을 통해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두 분 사이에 이런 투명 아크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저는 귀를 더 쫑긋 세우고 들을 테니까 두 분께서도 좀 더 또박또박 말씀을 해주시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대통령의 발언도 그렇고요. 이런 사회적인 여러 우려들 속에서 정치권 책임 공방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재확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디다 책임을 더 두어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은 그 광복절 집회를 두고 이것을 허가한 재판부에 대한 또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는데 여야 중진 의원들의 관련 발언을 각각 묶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 날 신청을 했는데 14일 하루 만에 심리를 마치고 허가를 했다는 점이 저는 문제가 있고, 근데 이런 가처분 사건에 있어서 더더군다나 14일부터 확 뜁니다. 그러니까 12일 날 한 35명, 13일 날 47명, 문제의 14일 날, 네. 그 심리하는 날, 결정하는 날은 85명으로 감염병 확진자가 확 뛰는데 네.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재판부가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졸속 결정이고 심도 깊지 못한 결정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패소를 했으면 자기 잘못이지, 소송에서 진 사람이 판사를 욕하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판사를 욕할 일은 전혀 아니다. 그 사안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다 이제 통제 범위 안에 있습니다. 여행 많이 가세요. 그렇게 다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 8.1 광복절 때문에 이게 집회 때문에 이렇게 확산됐다 그러면, 야, 이건 정말 책임 전가도 정말 지나치다. 네. 그런 사정을 판사가 판단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지금 듣고 오신 민주당 박범계 의원 그리고 통합당의 김기현 의원 둘 다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의 중진 의원들인데 보신 것처럼 이렇게 광복절 집회에 대한 재판부의 허가에 대한 상이한 내용을 듣고 오셨는데, 그만큼 여야가 이 책임 공방에서는 한 발자국도 물러날 수 없다, 이런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네요. 그만큼 국민적 관심사가 높기 때문이죠. 이번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수도권에서 발생됐던 코로나 2차 위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매우 높아지고 있거든요. 다만 그 해당 판사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인 어떤 비난이나 공격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이지만요. 아쉬운 점은 이 광화문 집회 이번 허가됐던 주최 측의 과거의 시위 행태나 여러 가지 방식들,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던 과거 이력을 고려했다면 과연 이것을 허락해줘야 됐을까라는 아쉬움이 매우 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공격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박민규 교수도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좀 과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장성철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원우 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모두 다 저렇게 법을 발의해가지고 제한 규정을 둔다는 것 자체는 과잉입법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회 허용 부분도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는 여당의 눈치를 보거나 코로나 때문에 판결을 그러한 조건까지도 새롭게 추가해야 될 지경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모습인 것 같고요. 진중권 교수는 얘기했습니다. 함량 미달의 의원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그런 말씀들이었는데요. 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찾아갔던 모습들, 그 사진들이 또 화제가 됐는데요. 저희가 두 장이 있어서 그걸 좀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정은경 본부장에게 김정인 위원장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동안의 방역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그렇게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야말로 그 사진이고요. 또 한 장의 사진은 정은경 본부장이 오히려 반대로 두 손을 모으고 김종인 위원장이 꼿꼿이 세워 있는 저 모습을 보고 이것은 또 김종인 위원장의
좀 뭐 훈장질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각기 조금 다른 내용의 사진들. 저 팩트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서 격려하고 의견을 제시한 거는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요. 너무 정치로 극한 대립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다수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국정 운영에 협조를 요청하려면 미래통합당의 협치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질본을 방문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과도하게 정치를 해석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의 반복된 극한 대립은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 소장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민규 교수님께서 너무나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인데 김종인 위원장 질병관리본부 방문한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기서 뭐 하루 종일 있었습니까? 아니면 정은경 본부장 계속 붙잡아 놓고 훈계했습니까? 그냥 30분 정도 방문해서 얘기 듣고 야당이 도와줄 일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만약에 이제 훈계라고 하면요. 이렇게 했어야 돼요. 아니 정은경 본부장 정부 방역이 성공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납니까? 도대체 당신 뭐 한 겁니까? 이랬으면은요. 훈계한 거예요. 근데 정은경 본부장님 방역 성공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도울 일 없겠습니까? 네. 저희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것은요. 정치인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저것은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인데 여당이 너무 정략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이다. 네. 여당답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 또한 두 분의 의견은 어느 정도 비슷한 의견들이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완전 다른 견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 책임 공방, 코로나19 재확산 책임 공방에 대해서 매일같이 각 정당에서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민주당에서는 통합당이 국론 분열을 조장을 한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를 비판하지 못하는 통합당에 대해서 반격을 했고요. 그리고 통합당에서는 코로나 정치를 그만해라. 방역에 신경 써라. 2차 유행은 민주당의 책임이다. 라고 또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같은 사안을 놓고 맞서고 있는 상황들. 도무지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번은 광복절 집회 관련돼서는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발언이 무책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광복절 집회가 이번 2차 전국으로 확산되는 위기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 정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875명 정도까지 달한다는 뉴스를 보면 매우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정부의 방역 지침을 부정하고 따르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일부 방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 지도부도 일정 부분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은 책임 공방을 따질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한가한 시기가 아니거든요. 코로나 방역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모든 정당의 지도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방역 당국의 지침을 반드시 따르도록 안내하고 유도하는 것이 정당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통합당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선긋기, 민주당에서는 지금 통합당의 지금까지 행태는 부족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조영 대표가 확실하게 선 그었죠. 잘못된 일을 했다. 처벌받아야 되고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뭐 정광훈 목사랑 어떠한 그런 단절을 합니까?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된 거는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 탓이에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결과입니다. 7월 20일 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역 발생 확진자가 4명으로 줄어들었을 때 대통령께서 자, 우리 코로나 이겨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행 다니세요. 소비하세요. 일상생활 하세요. 저희가 쿠폰 나눠드리겠습니다. 여행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광복절 연휴 기간을 연휴로 지정을 했잖아요. 하루 더 특별 휴가 주시면서. 8월 15일 날 광복절 행사, 광화문 집회, 이거 잘못됐어요. 당연히 모이면 안 되죠. 그런데 여당의 정치적인 공격은 너무 심합니다. 8월 15일 날 광복절 집회 때문에 8월 16일부터 확진자가 확산된 게 아니잖아요. 네. 8월 12일부터 확진자가 100명씩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집회 때문에 8월 16일 날부터 확진자가 늘어났다면요. 잠복기를 이것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비유를 할 수 있냐면 결혼을 했어요. 첫날 밤을 치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애가 생겼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전부터 정부가 정말 느슨하게 방역 대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거는 맞아요. 정부의 잘못이 맞는데 통합당도 광복절 집회를 좀 사전에 좀 확실하게 단절하기도 하고 참석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국정 운영의 무한한 책임은 집권 여당한테 있습니다. 정쟁하고 야당 공격만 하지 마시고요. 방역에 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네. 국민들은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도 궁금한데 저마다 이념과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긴 하겠지만 여론조사 기관의 지표들을 그래서 더 이렇게 눈길을 끌고 보게 되는데 이게 오늘 나온 조사 결과입니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평가 쪽이 조금 더 많이 나왔고요. 정당에 대한 지지율도 좀 볼까요?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더 통합당보다 나왔습니다. 이게 뭐 지난 주만 해도 또 이게 뒤바뀌어 갖고 또 한 차례 화제가 됐는데 코로나19 재확산과 맞물려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명하고 역시 위기에 강한 국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잘했다기보다도 더 열심히 코로나 방역이라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완수하라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정부는 더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여당과 야당 모두 이런 과거의 어떤 책임 공방의 논쟁을 벗어나서 앞으로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에 좀 더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당 지지율의 오르고 내리고에 대해서는 일일비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총선 이후 어쨌든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 국면이었고 지금은 조정 국면으로서 야당과 여당 모두 혼전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론조사의 어떤 지표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통합당 쪽에서는 조금 더 신경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뭐 어차피 통합당이 잘해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듯이요. 국민들이 어려울 때는 정부에 좀 힘을 실어주자. 그런 위기의식 때는 대통령과 여당을 좀 밀어주자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광복절 집회 때문에 지금 코로나 확산됐다. 이것은 통합당 때문이다. 정광훈 목사랑 통합당이랑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여당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댄 것도 상당히 지지율 미래통합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듯이 여당, 야당 지금 국민들 되게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요. 우리도 이렇게 아크릴판 놓고 지금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쟁 그만하고 방역에 더 힘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의료진들의 파업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 국면과 맞물려서 하필 이 시점에 왜 전공의들이 또 파업을 하느냐 이를 두고 해석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정치권에도 이 불똥이 튀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네요. 의료인 현장 복귀 간곡히 호소를 했고요. 대통령도 물론 오늘 관련된 발언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통합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특위로 의료 파업 해결을 하자라고 오늘 또 주장을 내놨습니다. 약간 미묘한 입장차, 견해차가 분명히 느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일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이제 전공의 대표들과 연담을 통해서 오늘 선별 진료라든지 일부 코로나19 응급 환자 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복귀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의협하고도 협의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왜 의사분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을까? 그 절박함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바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그동안 K방역이라고 우리가 자랑해왔던 대한민국 방역 체계의 핵심은 바로 의료진, 의사분들하고 간호사분들의 역량과 헌신 때문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의사분들 그런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약속을 좀 믿고 그동안 헌신했던 의료현장을 복귀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종식시키고 다시 한번 의료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히 의료 현장을 복귀하되 다만 정부도 만약 그렇게 의료진에서 결단을 내린다면
향후에 코로나19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에 현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의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들이 이번 K-방역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의사와 간호사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또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하고 앞으로도 보완돼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와 협상에서도 외롭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료진 파업에 대한 부분들 저마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존중해서 또 귀 기울여 들을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정치권의 공방, 책임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잘못됐죠. 공공의료 확대 당연히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의료진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이 과정 중에서 그들의 생존권이라 생각하는 부분을 건드는 것이 과연 적절한 시점이었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2시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최대십 의협회장이 만났는데 결국에는 별 소득 없이 끝났어요. 그래서 26일 날 전공의들 파업 그대로 할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들께 상당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파업은 좀 나중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민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까지 파업을 하시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누굴 믿습니까? 이 부분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공공의료 확대해야 되지만 현재 이런 식의 밀어붙이기식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공공의료대학원 2022년에 개교를 해요. 근데 여기 입학생들 시도지사가 추천합니다. 일반 대학교 졸업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자기네들 2배수, 3배수로 추천을 해요. 이게 과연 맞는 방식이냐. 이런 부분은 의사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의사들도 한 발 양보하고 정부도 좀 양보해서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은 조율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지금 국회가 있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야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TF를 좀 만들어서 의사와 정부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했으면 좋겠어요.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지 말아라. 그것은 정말 안 좋은 정책적인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는요, 또 다른 뜨거운 이슈, 최근에 또 떠오른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관련돼서 어떤 얘기인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대유행 위기를 앞두고 있는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서서 1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도 정치권에서는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 또 확산세가 다시 이어지면서 2차 재난지원금을 나눠줘야 된다라는 정치권의 얘기들이 있고요. 과연 이를 두고 언제, 어느 정도, 어떤 대상을 두고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집권당 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립니다. 박민규 교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상황들.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총선 직전이라 또 시급하다 이유 때문에 또 논의 있은 이후에 바로 일괄직으로 됐는데요. 이번에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고려하자는 얘기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지금 방역에 집중하자는 정부의 의견을 따를 거고 다만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소중한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것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향후 제도를 안착시킬 건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선별이 맞냐, 그다음에 뭐 일괄이 맞냐 이런 논의가 있지만 이런 논의들을 충분히 해서 일정 부분 필요한 정도의 지원이 나가야 될 거라 보고요. 다만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재난지원금에 있던 총소득을 올리는 듯한 정책뿐만 아니라 아마 3차 추경에도 많이 다뤄져 있지만 이번 코로나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계층들을 정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예를 들면 소상공인이라든지 일용직 노동자라든지 노인들 취약계층들의 삶을 어떻게끔 정상을 돌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지원책도 3차 추경 예산의 집행의 점검과 함께 보완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이 쪽에서는 지난 1차 지원금 때랑 마찬가지로 재정 문제를 들어서 이제 난색을 표하는 것 좀 비슷한 양상인데 좀 눈에 띄는 거는 통합당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4차 추경도 하고 빨리 나눠주자 2차 지원금 얘기를 한 반면에 집권당 민주당에서는 지난 1차 때랑은 조금 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안에서도 좀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좀 악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지난 1차 지원금은요, 야,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빨리 지원하자. 전 국민에게 다 해야지. 선별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받는 표가 상당히 좀 불리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빨리 모든 국민에게 다 주자라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선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삶이 어려워져도 조금 더 우리 상황을 좀 지켜봅시다.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 경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올해 110조 원의 세수가 지금 적자예요. 네. 그리고 23조의 세입이 지금 덜 거쳤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 대략 한 140조 가량이 올해 부족해졌어요. 그럼 이제 정치권에서는 111조 적자나 115조 적자나 한 4조 더 해가지고 전 국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 나눠주자.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쨌든 100% 국채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에게 다 주는 건 좀 우리가 저번에 해보니까 별 효과도 없었고 상당히 낭비 요소가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좀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을 좀 도와주자, 그런 건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한계 상황에 몰린 분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을 줘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 상가 100여 곳 되는데 한번 나가봤어요. 20곳이 문 닫았고요. 상가분들 한 3명하고 제가 얘기했더니 자기네들 장사 접고 빨리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대요. 장사가 너무 안 되고 매달 적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건요, 홍보 대행사 분들이에요. 행사 홍보하는 분들. 지금 사람들 못 모이게 하니까 홍보 대행이 안 되잖아요, 지금. 행사가 안 열려요. 그분들 거의 다 이제 망했습니다. 네. 이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야지, 조금 더 여유 있는 분들에게 모두 다 지원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별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기준이 잣대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려운 분들 더 도와준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겠지만 어떻게 정말 선별을 할 것이냐, 어떻게 불만이 없게 할 것이냐,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신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좀 어렵죠.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재원이 한계가 있고 지금 뭐 적자 걱정하시는데 사실 정부 여당이 가장 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된 다음에 경기 활성화해서 한번 우리가 시도해 봤던 거고요. 하지만 2차를 하다 보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 소장님께서 효과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걸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별로 할지 그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고요. 21대 국회는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 코로나 시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시대거든요.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대한민국 예산을 어떻게 재조정할 건지에 대해서 이젠 정부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각 당의 입장을 가지고 근본적인 토론할 중요한 시기가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모델과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행정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재난지원금 30%까지 주려면 각자의 재산과 건강보험과 뭐 연금과 이런 것들을 다 합치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계산식을 만들어가지고 자, 30%, 50%, 70%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것을 다 미리미리 만들어놔서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는 것은 행정부의 자기 책임 방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건데 대상을 어느 정도로 삼고 얼마를 언제쯤 주는 것을 놓고 저희가 이 시간에 그 토론을 할 일이 앞으로도 꽤 많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규 우석대 개건교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